낡음은 죄악인가? 강민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디자인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매끈한 곡선, 미니멀한 형태, 최첨단 소재와의 결합. 그의 철학은 명료했다. 과거는 박물관에, 미래는 우리 손안에. 그의 디자인은 언제나 후자를 향해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송료의 전통적인 유산은 존중하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라인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는 청송료를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브랜드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 컨퍼런스룸, 투자자들의 고개가 만족스럽게 끄덕여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성공자의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아버지 강태석의 후광 없이도 강민주는 이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낡고 잊힌 것들도 트렌디한 상품으로 재탄생했다.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PT는 성공적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 그 직함이 주는 무게감보다 낡은 도자기 공방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야심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경기도 이천. 지도 앱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난 그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 진흙 속 진주를 캐내는 것, 아니 진흙 자체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며칠 후 그의 세련된 독일제 세단이 이천 외곽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청송료는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설봉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 오래된 기와집 형태의 건물이 나타났다. 잘 관리된 정원 대신 여기저기 쌓인 장작더미와 흙먼지 날리는 마당이 그를 맞았다. 그의 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차에서 내렸다. 공기 중에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흙과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어쩌면 불쾌하기까지 한 냄새였다. 강민준 디자이너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그를 맞았다. 자신을 프로젝트 자문을 맡은 큐레이터 이수현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안내로 들어선 공방 내부는 더욱 가관이었다. 희미한 먼지가 부유하는 공기, 벽에 걸린 낡은 연장들, 선반 위에는 형태도 색깔도 제각각인 초벌구이 기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의 물레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리뉴얼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박 선생님은 지금 작업 중이세요? 잠시만요. 수연 씨가 공방 안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시 후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팬 얼굴, 흙물이 베어 거칠어진 손. 그가 바로 청송료의 주인 박노인, 아니 박 선생이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 별다른 말이나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 침묵이 민준의 신경을 거슬렀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된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박노인은 여전히 별말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민준의 존재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일단 제가 구상한 디자인과 생산 계획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냈다. 현란한 CD 모델링 이미지와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효율적인 생산 라인 구축, 최신 유약 기술 도입,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그의 말이 빨라질수록 박노인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흙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한참 만에 박노인이 입을 열었다. 낮고 신 목소리였다. 네? 흙에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하고 불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지. 자네가 보여주는 것들은 너무 서두르는군.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데이터와 기술로 증명된 효율성을 서두른다고 치부하다니 시대에 뒤떨어진 장인의 고집 정도로 여겼다. 선생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빠르고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 것이라고 다 버릴 것인가?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인가? 본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박노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신의 물레 앞으로 돌아가 버렸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민주는 불쾌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 있던 이수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박 선생님은 평생 흙만 만져오신 분이에요.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렇지 깊은 뜻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수연 씨, 민준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저는 감상에 젖으러 온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왔어요. 결과로 보여드리면 선생님도 이해하시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낡은 공방과 고집센 노인을 자신의 방식대로 계몽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첫 만남은 삐걱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의 투지를 자극할 뿐이었다. 정송료의 먼지 쌓인 역사는 이제 곧 끝날 터였다. 자신의 손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프로젝트는 민준의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박노인의 공방 한쪽을 임시 사무실처럼 꾸미고 최신 장비들을 들여놓았다. 박노인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구하는 시연만 할 뿐 대부분 자신의 판단대로 밀어붙였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흙을 숙성시키는 시간은 단축되었고 자연 건조 대신 건조기가 동원되었다. 박노인이 평생 써온 전통 유약 대신 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낸 새로운 배합의 화학 유약을 사용했다. 이 편한 걸 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보세요. 색감도 훨씬 일정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는 새로 만든 유약 샘플을 박노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박노인은 샘플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다.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깊은 불신처럼 느껴졌다. 그 유약 숨을 쉬지 못해. 가끔 박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주는 그 말을 비과학적인 감상으로 치부했다. 숨을 쉬는 유약이라니.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수연은 그런 민준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했지만 그의 조급함과 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마음에 걸렸다. 민준 씨, 도자기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흙과 불 그리고 시간과의 대화 같은 거죠. 박 선생님의 방식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건. 수연 씨도 답답하시군요.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순 없어요.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는 이수연의 진심 어린 조언마저 낡은 사고방식으로 여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적인 결과와 그로 인해 얻게 될 명성뿐이었다. 그는 박노인의 공방과는 별도로 외부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에 자신의 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 박노인의 비효율적인 수작업 대신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 테스트였다. 박노인은 민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해질 여기면 홀로 물레 앞에 앉아 묵묵히 흙을 매만졌고 가끔 새벽녘까지 가마 앞을 지키며 불길을 응시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 보였고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은 그런 박노인의 모습을 보며 패배자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침잠하는 노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해외 리빙페어 출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밤낮 없이 시제품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했다. 그가 디자인한 모던 청송 라인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벌써부터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는 이 전시를 통해 청송료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시제품들이 완성되어 공방으로 배달되었다. 매끈한 표면, 균일한 색상, 완벽한 형태. 민주는 만족감에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였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시제품 하나를 박노인에게 내밀었다. 박노인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의 깊은 눈이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가늘어졌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비었군.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잔 오래가지 못할 게야. 박노인은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다. 민주는 그의 말을 또다시 노인의 심술이나 질투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박노인의 불길한 예언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완성된 줄 알았던 시제품들의 표면에 신락 같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균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길어졌다. 유약의 색깔은 처음에 선명함을 잃고 얼룩덜룩하게 변색되거나
심한 경우 표면에서 들뜨기 시작했다. 완벽해 보였던 형태는 미세하게 뒤틀려 안정감을 잃었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외부 공장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원인 분석에 매달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져 갔고 해외 전시 출품은커녕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그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꿈이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절망감에 허우적거리던 이수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준 씨, 이걸 한번 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학회 발표 자료로 보이는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1980년대 한국 현대도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젊은 도예가들의 이야기였다. 그 중심에는 박선우라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박노인의 본명이었다. 기사에는 박노인이 전통 유약 기법을 혁신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시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가 복원하고 개량한 청송 유약은 깊고 푸른빛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하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민준이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숨쉬는 유약이었다. 박 선생님은 그냥 시골의 이름 없는 도예가가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한국 도예계를 이끌었던 분이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이곳 이천에 들어와 묵묵히 흙만 파고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수연의 설명은 민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박노인을 재단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낡은 학회 발표 자료 표지, 발표자 명단 속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강태석,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란히 박선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 속 풋풋한 청년 시절의 아버지 옆에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특유의 깊은 눈빛을 간직한 박노인이 함께 서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날짜와 함께 제1회 현대도예 연구 발표회 기념 스승님과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스승님, 아버지가 늘 극복해야 할 과거, 낡은 답습이라고 말했던 그 전통 도예 분야에 아버지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웃던 사람이 바로 박노인이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박노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전통을 폄하했을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믿었던 혁신과 새로움에 대한 철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깊고 어리석었는지, 그것이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박노인에게 느꼈던 불쾌감과 무시는 순식간에 엄청난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나 프로젝트의 성공 따위를 생각할 수 없었다. 디자이너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태블릿 PC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박노인이 홀로 앉아 물레질을 하고 있는 공방 안쪽으로 향했다. 흙먼지 자욱한 공방 바닥에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저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선생님께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선생님의 깊으신 뜻도 모르고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저는 프로젝트 성공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흙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민주는 흐느끼며 간절히 애원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다. 공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의 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빛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민준은 알 수 없었다. 박노인은 쉽게 용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사과를 멀첼리버 받아들였을 뿐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부터 민준에게 공방의 가장 굳은 일을 시켰다.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는 일, 가마 내부의 재를 털어내는 일, 흙을 반죽하기 위해 무거운 흙덩이를 나르는 일, 유약 찌꺼기를 닦아내는 일. 디자이너 강민준에게는 생전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이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쑤시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세련된 옷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다. 이것이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속죄이자 진심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공방 마당을 쓸고 해질 욥까지 땀을 흘렸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도예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으며 틈틈이 공부했다. 박노인은 그런 민준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서툰 일솜씨를 쏘아보기도 했지만 꾸짖거나 다그치지는 않았다. 민준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엄중함을 느꼈다. 과연 자신이 진심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흙 반죽을 하고 있는 민준에게 박노인이 다가왔다. 손 내밀어 보거라. 민준이 머뭇거리며 흙 묻은 손을 내밀자 박노인은 그의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잡힌 굳은 살과 상처들을 몰첼리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흙 만질 준비는 된 게로군. 따라오너라. 박노인은 민준을 물레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직접 물레 앞에 앉아 흙덩이를 중심에 놓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거칠지만 능숙한 손길 아래 이름 없는 흙덩이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항아리의 형태로 피어났다. 마법과 같은 광경이었다. 흙을 느껴라. 내 손끝으로 흙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흙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이끌어 주어야 해. 박노인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핵심을 꿰뚫는 깊이가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흙을 대하는 자세, 불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까지 도예가의 길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그의 가르침을 빨아들였다. 밤낮 없이 물레 앞에 앉아 흙과 씨름했다. 수없이 흙덩이를 망가뜨리고 형태를 무너뜨렸다. 좌절감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박노인의 깊은 눈빛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노인이 가끔씩 던지는 말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희미한 암시가 담겨있는 듯했다. 내 아비도 처음엔 너처럼 성질이 급했지. 그 친구 손재주는 좋았는데 기다릴 줄을 몰랐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준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와 스승,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은 점차 흙과 친숙해졌다. 손끝의 감각은 예민해졌고 물레 위에서 흙을 다루는 솜씨도 제법 늘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흙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유약이 숨쉬기를 기다리고 가마 속 불길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흙의 미세한 질감, 유약의 깊은 색감, 불꽃의 변화무쌍한 춤사위. 그것은 경이로운 세계였다. 전통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민준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스케치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려나갔다. 전통적인 형태에 현대적인 비례감을 더하고 전통 유약의 색감에 세련된 패턴을 가미하는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스케치를 조심스럽게 박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박노인은 안경 너머로 그의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 생각은 알겠다만 이건 너무 가볍구나. 뿌리가 약해.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이 돌아왔다. 이 곡선은 재미있구나. 한번 흙으로 빚어보거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봐야 진짜 내 것이 된다. 때로는 뜻밖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워 토론하고 실험했다. 박노인의 깊이 있는 안목과 민준의 신선한 감각이 부딪히고 섞이며 새로운 가능성들이 움트기 시작했다. 세대를 뛰어넘은 두 도예가의 진지한 협업이었다.
낡은 공방에는 어느새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이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청송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이천의 햇살과 가마의 열기가 새겨졌고 그의 눈빛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해졌다. 그의 손은 박노인의 손처럼 흙과 유약 자국이 배어 있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박노인과 민준은 새로운 청송료 라인을 완성했다. 박노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단아한 형태 위에 민준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진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특히 유약의 색감은 압권이었다. 박노인이 평생 연구해온 전통 청송 유약의 깊고 푸른빛을 바탕으로 민준이 찾아낸 현대적인 안료가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운 색감을 자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거나 현대를 모방한 것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융합된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이었다.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화려한 리빙 페어가 아닌 이천의 작은 갤러리에서 조촐하게 열린 자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전통은 낡은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현대적인 삶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외국 바이어 몇몇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하지만 민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벗고 겸손과 인내,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배우며 한 뼘 더 성장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더욱 깊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따뜻해졌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민준은 오랜만에 서울 본가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천에서의 경험과 박노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노인이 아버지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것들, 함께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었던 과정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양반 여전하시더냐. 흙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지.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존경과 애증, 그리고 어쩌면 부러움과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박노인과의 추억, 함께 도예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된 사연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평생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부자 사이에 보이지 않던 두꺼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다시 이천 청송료로 돌아온 민주는 박노인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갓 구워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다. 설봉산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다음엔 뭘 만들어 볼 테냐? 박노인이 넌지시 물었다. 글쎄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숨 쉬는 그릇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조급함 대신 여유와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허허, 그놈 참 욕심도 많지. 박노인이 껄껄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흙냄새 배인 저녁 공기 속으로 잔잔히 퍼져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시간들을 조용히 그려보았다. 공방 옆 가마에서는 다음 작업을 위해 새로 들여온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고 있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청송료의 미래를 밝혀줄 것 같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